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이후에 집권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 발전과 독재 그리고 민주주의의 저해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주제입니다. 또한 이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독재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한국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또 최초로 탄핵되었기에 한국의 현대 정치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또 최초로 탄핵되었기에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지해주는 정치적 사실을 다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박정희 정부의 수립과 정권 연장 그리고 종식에 대해서 민주화의 관점에서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인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부하에게 살해당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가장 정치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살해당해 생을 마감한 것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신헌법과 삼선개헌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적 내용들을 시간의 역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헌법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위헌적인 개헌과 국회 해산 및 헌법 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의 최대 과오이며 한국의 민주주의의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신헌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 선거제도를 직선제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개정하였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은 정당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여서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특히 야당 인사의 출마를 막았습니다. 실제로 1972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대통령 간접선거에서는 2359명의 대의원 가운데 2명의 무효표를 제외한 2357명의 찬성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선출되었습니다. 무효표는 한자를 잘못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78년 두 번째로 실시한 대통령 간접선거에서는 2578명 중 2577명의 찬성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무효표는 한 표였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선거가 경제 발전을 꽤 일으켜낸 한국의 민주화 수준이었습니다. 유신헌법은 두 번째로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및 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회의원의 경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개개인의 선출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동의 투표였기 때문에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회의원들은 유정회라는 조직에 소속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꿔 여야 의원이 동시에 당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 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정의 국회의원을 포함할 때 여당의 국회의원이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민주적인 요소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유신헌법을 도입한 이유는 삼선 개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무난한 표차로 당선됩니다. 이 선거에서는 별다른 쟁점이 부각되지 않은 채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한 평가만이 부각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연평균 7% 정도의 성장을 목표로 했는데 연평균 8% 정도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총 투표의 50.4%를 획득하여 41%를 받은 야당 후보를 무난하게 제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선거는 헌법으로 규정된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였습니다. 당시의 헌법은 대통령의 4년 중임제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3년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삼선 개헌을 추진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비교적 무난하게 치러졌지만 1967년 같은 해에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는 관권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얼룩지게 됩니다. 이 선거에서 박정희 정부는 관권을 동원하여 무더기표, 매표, 위협투표 등 광범위한 부정을 자행합니다. 이러한 부정선거는 전체 국회의원 중 개헌 가능성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삼선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대통령의 3번 연임을 가능하도록 했고 둘째로 야당 의원의 집단 사퇴로 국회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 이하로 되는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 국회 의결 시 법정 최소 인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의원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 강요 및 기타 직위를 겸직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정치 공작을 통해 야당 의원 3명을 개헌 찬성으로 돌아서도록 만들었고 개헌이 가능한 122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 2시에 몰래 모여 찬성 122, 반대 0으로 2분 만에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에 붙여 77.1% 참여에 65.1% 찬성을 얻어 가결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삼선 개헌을 통해 3번의 대통령직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선 개헌 이후에 치러진 1971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야당 후보의 대결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대중 야당 후보는 높은 지지를 얻었고 예비군 폐지라는 혁신적인 안보 공약으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는 미국, 중국, 일본, 소련 4개국에 의한 전쟁 억제 보장 요구가 있었고 노사 공동위원회 설치라는 당시로는 파격적인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단계적인 비정치적 접촉 시도를 주장하였고 박정희 정부의 수출 주도 산업화에서 수입 대체 산업화로의 회귀를 주장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호소하면서 경제성장의 성과를 부각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선거 결과 박정희 대통령은 총 투표의 51.2%를 획득하여 43.6%를 얻은 김대중 후보에게 승리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95만 표 차이였습니다. 비록 표 차이는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문제는 이러한 결과가 부정선거까지 펼친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와 증언에 따르면 표 확보에 정부에서 사용한 돈은 당시 국가 예산의 7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안정적인 집권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대통령 선거 당시 도시에서는 야당 후보인 김대중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전체 도시표의 51.5%를, 서울에서는 58%를 획득하여 박정희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은 크게 약진하였고 박정희 정부는 개헌을 할 수 있는 정족수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야당은 이제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약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그리고 비상국무회의 설치 등의 비상조치를 단행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은 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계엄포고의 내용에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각 대학에는 휴교 조치를 내렸고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구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모두 말살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서양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근간을 제시하는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에서도 법이나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 생명, 재산을 침해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장 없는 수색과 구속은 이러한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민주화의 역행입니다.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적은 표차로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1963년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회의 의장직과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육군대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1962년 대통령 중심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박정희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야당 후보와는 달리 박정희는 빈농 출신이었고 서민을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야당 후보 진영에서는 박정희가
공산주의 경력이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박정희는 1948년 공산주의 계열을 지지하는 군인들이 일으킨 군사 반란 사건에 관련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사면된 경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군사정부가 수립된 이후 북한에서 장관급 인사가 박정희를 만나기 위해 남한에 왔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있다는 사실도 폭로되었습니다. 경제정책의 실패와 함께 사상 논쟁까지 제기되면서 박정희는 위기에 몰렸지만 선거 결과 박정희는 46.64%의 득표율로 45.09%를 얻은 야당 후보를 15만 표 차이로 따돌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가장 민주적이었던 선거는 1963년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1963년의 대통령 선거는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성장과는 반대로 민주주의는 그 뒤로 크게 역행하기 시작합니다. 1967년의 대통령 선거는 무난하게 치러졌고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가 중요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삼선 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삼선 개헌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로 얼룩졌고 민주주의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방법으로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1971년의 마지막 선거는 마지막 임기여야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통해 민주화를 크게 후퇴시키고 종신집권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유신헌법은 민주주의의 기초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독재 제도임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는 모두 인정하더라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기에는 경제적 성장과는 정반대로 민주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후퇴하게 됩니다.